이건 내 목걸인데? 여자의 손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대기업 회장의 4살배기 딸이 백화점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수백 명의 경찰이 투입됐고 수십억의 현상금이 걸렸지만 아이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30년 후 병상에 누운 회장 곁에 한 여자가 간병인으로 들어옵니다. 어느 날 회장이 건넨 낡은 상자, 30년간 품어온 사라진 딸의 흔적들이 담긴 상자였어요. 그 안에서 여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합니다. 사진 속 어린아이의 목에 걸린 별 모양 펜던트, 그건 여자가 평생 간직해온 자신의 목걸이와 똑같았어요. 여자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30년 전 그 아이는 왜 어떻게 사라진 걸까요? 그리고 가난한 간병인과 대기업 회장은 대체 어떤 사연으로 얽혀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요즘 가장 바라는 일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이루어지시기를 대댓글로 응원 남겨드리겠습니다. 새벽 4시 반. 아직 해가 뜨기 한참 전 서울의 어느 골목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죠. 그 어둠 속을 한 여자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한지연 34살. 그녀의 어깨에는 묵직한 신문 뭉치가 매여 있었어요. 비닐에 쌓인 신문들이 걸을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지연은 숨을 몰아쉬며 첫 번째 아파트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오르기 시작하자 곧바로 숨이 가빠졌어요.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웠죠. 어젯밤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7살 딸 서아가 밤새 기침을 했거든요. 지연은 3층까지 올라가다 결국 계단 한쪽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텅 빈 계단통에 울려 퍼졌어요.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 엉덩이를 시리게 했지만 지연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단 1분만이라도 쉬고 싶었죠. 하지만 쉴 틈이 없었습니다. 6시까지 신문 배달을 마쳐야 했고 7시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지연은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무거운 다리를 끌고 나머지 계단을 올랐어요. 문 앞에 신문을 놓을 때마다 손가락이 시렸습니다. 장갑을 살 여유가 없어서 맨손으로 배달을 다녔거든요. 아파트 세 동을 돌고 나니 어느새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마지막 신문을 배달하고 나서 빈 가방을 접어 겨드랑이에 끼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연은 무심코 주머니 속 휴대폰을 만졌습니다. 밀린 요금 때문에 언제 끊길지 모르는 전화기였죠. 하지만 이 전화기마저 없으면 일자리를 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연이 사는 곳은 서울 변두리의 낡은 주택가였습니다. 좁은 골목을 따라 들어가면 반지하 방이 하나 있었어요. 그곳이 지연과 서아가 사는 집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 문을 열자 축축한 공기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환기가 잘 안 되는 반지하 특유의 눅눅한 냄새였죠. 벽 한쪽에는 까만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장마철이면 바닥에 물이 스며들어 신발이 젖을 때도 있었습니다. 방 한가운데 놓인 작은 침대에서 서아가 자고 있었어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린 채 고르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밤새 기침하던 것보다는 나아 보였죠. 지연은 조심스럽게 서아 이마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열은 내린 것 같았어요. 그제야 지연의 어깨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지연은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물병 하나와 며칠 전 해놓은 반찬 조금이 전부였어요. 된장찌개를 끓이려 해도 두부도 애호박도 없었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지연은 냉장고 문을 닫고 식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들을 바라보았어요. 병원비 고지서, 밀린 통신비 청구서, 월세 독촉장.
하나같이 돈을 내라는 종이들이었습니다. 특히 병원비 고지서가 눈에 들어왔어요. 지난달 서아가 갑자기 고열이 나서 응급실에 갔을 때 청구된 금액이었습니다. 의사는 폐렴 초기 증상이라며 입원을 권했지만 지연은 차마 그러지 못했어요. 입원비를 낼 형편이 안 됐으니까요. 결국 약만 타서 집에서 간호했습니다. 서아가 밤새 기침할 때마다 지연의 가슴은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팠어요. 제대로 된 치료를 해주지 못하는 자신이 한없이 작게 느껴졌죠. 지연은 고지서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반지하라 창문이 높은 위치에 있었고 보이는 것이라곤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뿐이었어요. 세상은 저 위에서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자신은 이 어둡고 축축한 곳에 갇혀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오전 7시 지연은 집 근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유니폼을 입고 계산대 앞에 서자 하루가 또 시작됐다는 게 실감났어요. 어서 오세요. 문이 열릴 때마다 지연은 인사를 했습니다. 손님들은 대부분 지연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물건을 계산하고 떠나는 게 전부였죠. 그래도 지연은 꾸준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일자리마저 잃으면 당장 월세를 낼 수가 없었으니까요.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중년 여성 손님 하나가 컵라면을 들고 왔어요. 지연이 계산을 하려는데 손님이 갑자기 표정을 찌푸렸습니다. 아니, 이거 유통기한 지난 거 아니에요? 지연은 당황해서 상품을 확인했어요. 유통기한은 아직 일주일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손님 확인해 보니 유통기한이 일주일 남았는데요. 뭐요? 내 눈엔 분명히 지났던데. 당신 제대로 확인한 거 맞아요? 손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시선이 지연에게 쏠렸어요. 지연은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침착하게 상품을 다시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날짜가. 됐어요, 됐어. 손님은 컵라면을 계산대에 탁 내려놓고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지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점장은 뒤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한지연 씨, 손님한테 좀 더 부드럽게 대응해야지. 괜히 언성 높이면 가게 이미지가 나빠져요. 죄송합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억울했지만 따질 처지가 아니었어요. 이 일자리를 잃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오후 2시에 편의점 일을 마치고 지연은 서둘러 집으로 갔습니다. 서아가 혼자 있었거든요. 이웃집 할머니께 잠깐 봐달라고 부탁은 해놨지만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하니 서아가 식탁에 앉아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웃음을 지으며 지연을 맞았어요. 엄마 왔어? 응, 우리 서아 밥은 먹었어? 할머니가 라면 끓여주셨어. 맛있었어. 지연은 서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서아가 그리고 있는 그림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림에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긴 머리의 여자, 한 명은 작은 여자아이. 지연과 서아였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있었고 배경에는 커다란 집이 그려져 있었어요. 진짜 집이 아니라 서아가 상상한 집이었죠. 창문도 크고 정원도 있고 햇빛이 환하게 비치는 집이었습니다. 지연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서아야, 이 집은 뭐야? 나중에 엄마랑 살고 싶은 집이야. 여기는 너무 어둡잖아. 햇빛 많이 들어오는 집에서 살면 좋겠어. 서아의 말에 지연은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7살밖에 안 된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가 열심히 할게. 우리 꼭 좋은 집에서 살자. 지연은 서아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서아의 작은 몸이 품에서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저녁 6시, 지연은 서아를 다시 이웃집 할머니께 맡기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설거지 아르바이트였죠. 하루에 4시간, 시급은 최저임금이었습니다. 식당 주방은 덥고 시끄러웠어요. 그릇들이 쉴 새 없이 쌓여왔고 지연은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근 채 쉬지 않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쭈글쭈글해지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때 실수가 일어났습니다. 미끄러운 접시를 잡으려다 손에서 놓치고 만 거예요. 접시가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날카로운 소리가 주방 전체에 울려 퍼졌죠. 순간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얼어붙은 채 깨진 접시 조각들을 내려다보았어요. 야, 뭐 하는 거야? 사장이 달려왔습니다. 50대 남자였는데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이게 몇 번째야? 접시 하나가 얼마짜린지 알아? 죄송합니다. 제가 치울게요. 치우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 애 핑계 대지 말고 일을 제대로 해. 딴 생각하지 말고. 사장의 말이 지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애 핑계라니. 서아를 걱정하는 게 핑계라는 건가요? 지연은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안 됐어요.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깨진 접시를 치웠습니다. 손에 조각이 살짝 베어 피가 났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밤 10시 설거지를 마치고 식당을 나섰을 때 지연의 몸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발걸음이 제대로 떼어지지 않았어요. 어두운 골목을 걸으며 지연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도시의 불빛에 가려 별은 없었고 그저 뿌연 하늘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문득 지연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지연에게는 4살 이전의 기억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 고아원에 있었고 자신이 누구인지 부모가 누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어요. 기억하려고 하면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팠습니다. 고아원에서 받은 것이라곤 낡은 펜던트 하나뿐이었어요. 은빛 목걸이에 작은 별 모양 펜던트가 달려 있었죠. 원장 선생님은 지연이 고아원에 올 때 이미 목에 걸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연은 그 펜던트를 30년 동안 한 번도 뺀 적이 없었어요. 어쩌면 이것이 자신의 과거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단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단서는 단서일 뿐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펜던트를 손으로 만지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서아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서아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재워놓고 가셨더군요. 지연은 조용히 서아 옆에 누웠어요. 작은 침대라 둘이 누우면 빡빡했지만 그래도 서아의 온기가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서아가 잠꼬대를 했어요. 엄마, 힘들어? 지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잠결에도 이 아이는 엄마 걱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서아를 깨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지연은 눈물을 닦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반지하 천장에는 습기로 인한 얼룩이 져 있었어요. 그 얼룩을 보며 지연은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뭔가 바뀌어야 해.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신문 배달, 편의점, 설거지뿐이었고 그것만으로는 병원비를 내기도 빠듯했어요.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지연은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전화가 오다니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발신자를 보니 모르는 번호였어요.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한지연 씨 되십니까? 낯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하고 또렷한 말투였어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성모 요양병원 인사팀입니다. 지난번 간병인 지원서 내셨죠? 지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간병인 지원. 한 달 전쯤 무작정 넣었던 이력서였어요. 면접 연락이 오지 않아 떨어진 줄 알았는데. 네, 맞습니다. 면접 일정이 잡혔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오실 수 있으신가요? 내일이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일이라니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연은 한동안 휴대폰을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이상한 감정이었죠. 간병인. 경험도 없고 자격증도 없는 자신이 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건 기회였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기회. 지연은 잠든 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평화로운 얼굴이 희미한 불빛에 비쳤어요. 서아야, 엄마가 이번엔 꼭 해낼게. 지연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면접을 통과해야 한다고. 서아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그날 밤 지연은 오랜만에 희망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내일 그 병원에서 만나게 될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게 될 거라는 것을, 30년 전 잃어버린 과거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내일이라는 것을. 지연은 펜던트를 꼭 쥔 채 눈을 감았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반지하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고 밤은 그렇게 서서히 깊어져 갔습니다. 다음 날 지연의 발걸음은 성모 요양병원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면접 당일 아침, 지연은 새벽부터 일어나 옷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옷장이라고 해봐야 낡은 철제 행거 하나가 전부였죠. 거기에 걸린 옷들은 대부분 해지고 색이 바랜 것들이었어요. 지연은 그 중에서 가장 깨끗해 보이는 흰 블라우스와 검정 치마를 꺼냈습니다. 블라우스 소매 끝이 약간 헤어져 있었어요. 지연은 한숨을 쉬며 바느질 상자를 꺼냈습니다. 작은 전등 불빛 아래서 바늘에 실을 꿰는 손이 떨렸어요. 긴장 때문인지 피곤함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 땀 한 땀 조심스럽게 꿰매면서 지연은 생각했어요. 이번만큼은 꼭 되어야 해. 바느질을 마치고 블라우스를 들어 살펴보았습니다. 자세히 보면 티가 났지만 그래도 이게 최선이었죠.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화장대라고 해봐야 작은 거울 하나와 플라스틱 통 몇 개가 전부였어요. 화장품은 거의 바닥이 나 있었습니다. 파운데이션은 손가락으로 긁어내야 할 정도였고 립스틱은 심이 거의 닳아 있었죠. 지연은 최대한 얇게 화장을 했습니다. 너무 진하면 오히려 이상해 보일 것 같았거든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지연은 작게 중얼거렸어요. 괜찮아. 할 수 있어. 그때 뒤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뭐해? 서아였어요. 잠에서 덜 깬 얼굴로 눈을 비비며 다가왔습니다. 엄마 오늘 면접 가는 날이야. 기억나지? 응, 기억나. 엄마 오늘 면접 잘 되면 좋은 일 생길까? 지연은 서아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눈망울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어요. 그럼 좋은 일 생기지.
엄마가 열심히 할게. 엄마 멋있다. 서아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그 작은 손가락 하나가 지연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큰 응원이었어요. 지연은 서아를 이웃집 할머니께 맡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성모 요양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1시 반이었어요. 면접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한 거였죠. 병원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지연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면접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어요. 하나같이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단정하게 정리된 머리, 반짝이는 구두, 손에는 두툼한 서류 파일을 들고 있었죠. 지연은 자신의 모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바느질로 꿰맨 블라우스, 몇 년은 된 것 같은 낡은 구두, 서류라고는 얇은 이력서 한 장뿐이었어요. 대기실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옆에 앉은 여자가 지연을 슬쩍 쳐다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그 시선에 담긴 의미를 지연은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여기 있지? 라는 시선이었죠. 저분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앞줄에 앉은 2 여자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글쎄요, 봐서는 경력이 없어 보이는데. 요즘 간병인도 경력 없으면 힘들잖아요. 그러게요. 경력도 없으면 떨어지는 거지 뭐. 지연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못 들은 척하려 해도 그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손에 쥔 이력서가 구겨질 것 같아서 지연은 손에 힘을 풀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어요. 지금이라도 일어나서 나가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눈을 감고 서아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엄지를 치켜 세우며 엄마 멋있다라고 말하던 아이의 모습을. 그 아이를 위해 여기까지 온 거였습니다. 한지연 씨요? 이름이 불렸습니다. 지연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면접실로 들어갔어요. 면접실에는 3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운데에 앉은 사람이 지연의 이력서를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간병 경력이 없으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격증도 없고요? 네. 면접관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옆에 앉은 다른 면접관이 펜을 돌리며 물었어요. 그런데 왜 간병인을 하려고 하시죠? 경험도 없는데. 지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하지만 이내 마음속에서 진심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아픈 사람 곁에 있어주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면접관들이 지연을 바라보았어요. 제 딸이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어요. 병원에 갈 때마다 저는 아이 곁에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아이에게는 큰 위로가 됐어요. 경력은 없지만 진심으로 돌보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운데에 앉은 면접관이 지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무언가를 가늠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가서 기다려주세요. 면접이 끝났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벽에 기대야 했습니다. 잘한 걸까? 아니면 망친 걸까?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할 수 있는 말은 다 했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대기실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다른 지원자들이 하나둘 면접을 마치고 나왔어요. 그들은 서로 눈인사를 나누며 자신감 있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연만 혼자 구석에 앉아 있었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1시간쯤 지났을 때 담당자로 보이는 40대 여자가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한지연 씨 계신가요? 지연은 깜짝 놀라 손을 들었습니다. 담당자가 지연에게 다가왔어요. 저를 따라와 주시겠어요? 저요? 무슨 일이? 담당을 하실 회장님께서 직접 만나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이라고요?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회장이라니.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른 지원자들이 지연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시선이었죠. 놀라움과 의아함이 섞인 눈빛이었어요. 회장님이요? 네, 윤성그룹 회장님이십니다. 최근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요양 중이신데 간병인은 직접 선택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지연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윤성그룹이라면 누구나 아는 대기업이었어요. 그런 회장이 자신을 직접 만나겠다고요? 회장님께서 사람을 잘 안 만나시는데 이력서를 보시고 특별히 관심을 보이셨어요. 담당자의 말이 귀에 들어왔지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경력도 자격증도 없는 자신의 이력서에서 뭘 보셨다는 걸까요? 일단 따라와 주세요. 지연은 담당자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심장이 점점 빨리 뛰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7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자 조용한 복도가 나타났어요. 일반 병실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복도에는 고급스러운 그림이 걸려 있었고 바닥은 두꺼운 카펫이 깔려 있었죠. 담당자가 복도 끝에 있는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여기입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지연은 문 앞에 섰습니다. 문 안쪽에서 낮은 기계음이 들려왔어요. 의료 장비가 작동하는 소리 같았습니다. 손을 들어 문손잡이를 잡으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왜 이렇게 긴장이 되는 걸까요? 그냥 면접인데, 그냥 환자를 만나는 것뿐인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슴 한쪽이 두근거렸어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지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문을 열기 직전 문틈 사이로 희미한 그림자가 보였어요. 침대에 누운 사람의 실루엣이었습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습니다. 그 문 너머에서 어떤 만남이 기다리고 있는지 지연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병실 안으로 들어섰어요. 첫 번째로 느껴진 건 차가운 공기였습니다. 에어컨이 아니라 병실 특유의 서늘함이었죠. 그리고 규칙적으로 울리는 기계음이 귀에 들어왔어요. 삐, 삐, 삐. 심장 박동을 체크하는 모니터 소리였습니다. 그 옆으로 산소 호흡기가 낮게 쉬익쉬익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병실은 넓었습니다. 일반 병실과는 완전히 다른 규모였죠. 창문이 크고 소파와 테이블까지 갖춰져 있었어요. 마치 호텔 스위트룸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쓸쓸했어요. 그 넓은 공간에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지연의 시선이 침대로 향했습니다. 침대에 한 남자가 누워 있었어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코에는 산소 튜브가 꽂혀 있었죠.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윤경호, 윤성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경호는 지연이 들어오자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은 것 같은 그런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죠. 지연은 그 시선에 움찔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안녕하세요. 간병인 한지연입니다. 지연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긴장했기 때문이었죠. 경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연을 뚫어지게 바라볼 뿐이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점점 불안해졌어요. 뭔가 잘못한 건 아닐까? 인사가 마음에 안 들었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경호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경호의 말이 거기서 끊겼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 멈춘 것 같았어요.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네, 목소리가 어떠세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경호는 고개를 저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봤어요. 경호의 손이 이불 위에서 살짝 떨리고 있는 것을. 어색한 침묵 속에서 지연은 무엇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탁자 위에 물컵이 보였어요. 물이 거의 비어 있었죠. 물 따라 드릴까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경호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지연은 침대 옆 탁자로 다가가 물병을 들었습니다. 물을 따르려고 팔을 뻗는 순간 소매가 살짝 올라갔어요. 그 틈으로 지연의 왼쪽 팔목에 있는 흉터가 드러났습니다. 어릴 때 생긴 것으로 보이는 오래된 흉터였죠. 길이가 한 뼘 정도 되는 꽤 긴 흉터였어요. 경호의 눈이 그 흉터에 고정되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물컵을 받으려던 경호의 손이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굴빛이 창백해졌어요. 지연은 그 반응을 알아챘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그 흉터. 경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목이 메인 것 같은 목소리였어요. 네. 아, 이거요? 지연은 무심코 팔목을 내려다보았어요. 30년 동안 함께 온 흉터였습니다. 어릴 때 다친 거예요. 정확히 언제 어떻게 다쳤는지는 저도 잘 몰라요. 기억이 없어서. 기억이 없다고? 경호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네, 저는 4살 이전 기억이 전혀 없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고아원에 있었거든요. 지연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수없이 해온 설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경호에게 그 말은 담담하게 들리지 않았나 봅니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마치 큰 충격을 받은 것처럼요. 경호는 고개를 숙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지연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무슨 말을 잘못한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제가 뭔가 신뢰가 되는 말씀을 드렸나요? 죄송합니다. 아니야. 자네 잘못이 아니야. 경호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그냥 옛 생각이 나서 그래. 지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환자의 마음을 헤집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잠시 후 경호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자네 여기서 일할 생각 있나?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지연은 눈을 깜빡였어요. 네, 그게 무슨, 내 간병을 맡아줬으면 해서. 경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아까 면접에서 자네가 한 말을 들었어. 아픈 사람 곁에 있어주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안다고 했지. 지연은 놀랐습니다. 면접 내용을 회장이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요? 그 말이 마음에 들었어. 경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나도 누군가 곁에 있어줬으면 해서. 자네가 해줄 수 있겠나? 지연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기회였어요.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 감사합니다, 회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연이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어요. 경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이상하게 쓸쓸해 보였어요. 그날 오후 지연은 경호의 병실에서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물을 갈아들이고 이불을 정리하고 창문을 열어 환기도 시켰죠. 경호는 대부분의 시간을 눈을 감고 누워 있었어요. 하지만 지연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경호가 눈을 감고 있을 때도 자신을 향해 무언가 강렬한 감정을 품고 있다는 것을.
그게 뭔지는 알 수 없었어요. 다만 불편하면서도 이상하게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잊어버린 무언가가 천천히 떠오르는 것 같은. 저녁 6시, 지연은 첫날 업무를 마치고 병실을 나서려 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회장님. 지연이 인사를 하고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문 손잡이를 잡으려는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경우가 지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지연의 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연의 목에는 펜던트가 걸려 있었어요. 고아원에서부터 항상 차고 다녔던 은빛 별 모양 펜던트였죠. 경호의 눈빛이 그 펜던트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어요. 무언가 뜨거운 감정을 애써 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이상했어요. 왜 이 사람은 자신을 이렇게 쳐다보는 걸까? 흉터도 그렇고 펜던트도 그렇고 마치 자신에게서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지연이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하지만 경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려 다시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죠.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도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왜 저런 눈으로 나를 봤을까? 왜 내 흉터를 보고 저렇게 놀랐을까? 왜 내 펜던트를 저렇게 뚫어지게 쳐다봤을까? 수많은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복도 끝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뒤에서 간호사 2명이 지나가며 나누는 대화가 귀에 들렸습니다. 회장님 요즘 더 안 좋아지신 것 같아. 예전에는 그래도 가끔 웃으셨는데 30년 전에 딸을 잃으셨대. 4살짜리 딸이 실종됐는데 아직도 못 찾으셨다더라. 지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30년 전 4살짜리 딸 실종.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4살 이전 기억이 없어. 30년 전에 고아원에 왔고 우연의 일치겠지. 그럴 리가 없어. 지연은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불안했어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지연은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면서 무의식적으로 펜던트를 만졌습니다. 30년 동안 함께해 온 유일한 과거의 흔적. 그 펜던트가 오늘따라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어요. 병원 밖으로 나왔을 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지연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그 회장님과 나 사이에 혹시 무슨 연결고리라도 있는 걸까?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천천히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은 분명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매일 아침 병원으로 출근했어요. 경호의 병실에 들어가 물을 갈아드리고 이불을 정리하고 식사를 도와드렸죠. 간병인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묵묵히 해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경호는 지연이 무슨 일을 하든 계속 쳐다보았습니다. 물컵을 건넬 때도 창문을 열 때도 심지어 바닥을 쓸 때도 그의 시선이 늘 지연을 따라다녔어요. 처음에 지연은 불안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마음에 안 드는 건가? 혹시 해고당하는 건 아닐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경호의 눈빛은 불만이나 짜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따뜻하고 그리워하는 듯한 그런 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죠.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지연이 따뜻한 물수건으로 경호의 손을 닦아드리고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손가락 하나하나를 정성껏 닦았습니다. 그때 경호가 갑자기 말했어요. 자네는 물건을 건넬 때 항상 2손을 쓰는구만.
지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몰라 눈을 깜빡였어요. 네. 경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지연은 봤습니다. 그의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을. 지연은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왜 자신에게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간호사들이 말한 것처럼 30년 전에 잃어버린 딸 때문일까요? 하지만 그게 자신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그날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병실 문이 갑자기 열렸어요. 지연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단정하게 올린 머리, 값비싸 보이는 정장, 손목에는 다이아몬드가 박힌 시계가 빛나고 있었죠. 온몸에서 품격과 냉기가 동시에 느껴졌어요. 오명희, 경호의 재혼 아내였습니다. 명희는 병실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그러다 지연에게 시선이 멈췄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치 물건을 살피듯 지연을 훑어보는 시선이었어요. 지연은 그 눈빛에 움찔했습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죠. 당신이 새로운 간병인이야? 명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 신문에 가까운 말투였어요. 네, 한지연이라고 합니다. 지연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명희는 대답 대신 코웃음을 쳤어요. 허리가 굽었네. 자세 좀 똑바로 해요. 여기가 어딘 줄 알아? 지연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창피함과 분함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 일자리를 잃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죄송합니다. 간병인이면 간병에만 집중해요. 괜한 딴짓하지 말고. 명희의 말에 지연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무슨 딴짓을 말하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반박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명희는 경호에게로 다가갔어요. 여보, 오늘 컨디션은 좀 어때요? 경호는 아내를 보며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래.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 나왔다고 하던데. 나중에 같이 들으러 가요. 명희는 경호의 이불을 정리하는 척하면서 슬쩍 지연 쪽을 바라보았어요.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지연은 그 시선을 피해 창가로 물러났습니다. 괜히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명희가 경호와 이야기하는 동안 지연은 조용히 자신의 할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온몸에 소름이 돋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저 여자가 왜 나를 저렇게 쳐다보지? 뭔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명희가 병실을 나간 건 1시간쯤 후였습니다. 문이 닫히자 지연은 그제야 숨을 내쉬었어요. 경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 원래 저래. 지연은 놀라 경호를 바라보았어요. 경호가 자신을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성격이 좀 까다로운 것뿐이야. 아, 네. 괜찮습니다. 지연은 웃어 보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지연이 경호의 저녁 식사를 준비하다가 옷깃이 풀어지면서 펜던트가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은빛 별 모양 펜던트가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경호의 눈이 그 펜던트에 고정되었어요. 그 목걸이. 경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처음 봤을 때도 궁금했는데 그 목걸이는 어디서 난 건가? 지연은 펜던트를 만지며 대답했어요. 고아원에 있을 때부터 갖고 있었어요. 제가 그곳에 올 때 이미 목에 걸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준 건지는 몰라요. 경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이불을 꽉 움켜쥐었어요. 그래서 기억이 있던 처음부터 있었다는 거지? 네, 그렇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뺀 적이 없어요. 제 과거에 대해 아는 게 이것밖에 없거든요. 경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펜던트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가에 눈물이 고이는 것 같았지만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를 피하려는 것 같았어요. 지연은 이상했어요. 왜 이 사람은 자신의 펜던트에 이렇게 강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회장님, 혹시 이 목걸이가 뭔가 의미가 있나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경호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어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피곤하구만. 오늘은 이만 퇴근하게. 경호가 눈을 감았습니다. 대답을 피하는 것이 분명했어요. 지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조용히 병실을 나섰어요. 문이 닫히고 발소리가 멀어지자 경호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어요. 조금만 더 확인해보고 나서 경호의 손이 가슴 위를 짚었습니다. 30년 동안 멈춰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명희는 자신의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지연의 이력서, 고아원 기록 사본, 그리고 SNS에서 다운로드한 사진들. 명희의 눈이 서류들을 훑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한지연, 34살, 고아원 출신, 4살 때 입소. 명희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30년 전의 일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그날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 나왔던 그 순간, 명희는 지연의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 지연의 목에 걸린 펜던트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 펜던트, 30년 전 4살짜리 다윤이의 목에 걸려있던 바로 그 펜던트였습니다. 명희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게 어떻게, 왜 하필 지금? 하지만 모든 게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나이, 펜던트, 팔목의 흉터, 그리고 경호의 반응까지. 명희는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어요. 3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명희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그 간병인. 한지연이라는 여자 말이야. 전화기 너머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좀 더 자세히 알아봐. 고아원 기록이고 뭐고 전부 다. 그리고 명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움직임도 감시해. 빠짐없이. 전화를 끊은 명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어둠 속에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지연은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늘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경호의 이상한 반응, 명희의 차가운 시선, 그리고 펜던트를 바라보던 경호의 눈물 어린 눈빛. 뭔가가 이상했어요. 분명히 뭔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뭔지는 아직 알 수 없었어요. 버스가 멈추고 지연은 내렸습니다. 어두운 골목을 걸으며 지연은 문득 뒤를 돌아보았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등 뒤가 서늘했어요.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지연은 고개를 저으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저 기분 탓이겠지. 피곤해서 그런 거야. 하지만 그 느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 어딘가에서 정말로 누군가가 지연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지연은 아직 알지 못했어요. 며칠 후 병원에서였습니다. 그날따라 경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무언가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눈빛이 깊고 입술이 굳게 다물어져 있었죠. 지연이 물을 따라드리려는데 경호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한 선생, 잠깐 앉아보게.
지연은 의아했지만 경호가 가리키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경호는 침대 옆 서랍장을 열더니 무언가를 꺼냈어요. 낡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크기는 구두 상자만 했고 표면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어요. 군데군데 칠이 벗겨져 있었고 모서리는 닳아 있었죠. 경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자를 들고 있는 손가락 마디마디에 힘이 들어가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이건 경호가 말을 시작했지만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다시 입을 열었어요. 30년 전, 내 딸이 실종됐을 때의 기록들이야. 지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30년 전, 실종.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울렸어요. 회장님, 왜 저한테?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어.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경호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30년을 찾아다녔지만 이젠 놓아줘야 할 것 같아. 이 상자도 묻어야지. 경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어요. 체념과 슬픔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습니다. 근데 그 전에 누군가 한 번만 봐줬으면 싶더라고. 저요? 지연이 되물었습니다. 경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30년 동안 나 혼자만 들여다봤어. 그러다 보니 이게 진짜 내 딸의 기록인지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환상인지도 모르겠더다고. 경호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묻기 전에 다른 사람 눈으로 한번 봐줬으면 해서. 이 아이가 정말 있었다는 걸 누군가 기억해줬으면 해서. 경호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하지만 경호에게 지연은 그냥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펜던트, 팔목의 흉터, 4살 이전의 기억상실.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만약 정말로 이 여자가 그 아이라면 자신의 과거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보게 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지연은 망설였습니다. 남의 아픔을 들여다보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경호의 떨리는 손과 젖어드는 눈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지연이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상자 안에 든 것들의 무게가 아니라 30년의 세월과 슬픔의 무게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서아를 재우고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상자가 눈앞에 놓여 있었어요. 열어봐도 될까? 남의 상처를 들여다보는 게 맞는 걸까? 한참을 망설이다가 지연은 조심스럽게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들어 있었어요. 맨 위에는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가족 사진이었어요. 젊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그 사이에 안겨있는 4살짜리 여자아이. 아이는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볼이 통통하고 눈이 초롱초롱했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1995년 9월 14일. 다윤이 4번째 생일. 지연은 사진을 내려놓고 다른 물건들을 꺼냈습니다. 실종 당시 경찰에 제출한 신고서 사본이 있었어요.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 아이의 인상착에 실종 장소, 시간대. 1995년 9월 15일 오후 3시경. 중앙백화점 3층 아동복 매장 근처에서 실종. 그 옆에는 신문 스크랩이 있었습니다. 대기업 회장 딸 실종, 경찰 수사 착수, 윤성그룹 회장 외동딸, 백화점에서 감쪽같이 사라져. 기사 옆에는 아이의 사진이 실려 있었어요. 밝게 웃는 얼굴. 방금 본 가족 사진 속 아이와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지연은 기사를 읽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4살짜리 아이가 사라지다니. 그 부모의 심정이 어땠을지. 상자 안에는 또 다른 것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드레스 조각이 비닐에 담겨 있었어요. 분홍색 원단에 하얀 레이스가 달린 드레스 조각.
실종 당일 아이가 입고 있던 옷이었나 봅니다. 실종 포스터도 있었어요. 아이의 얼굴 사진과 함께 연락처가 적혀 있었죠. 종이가 너무 낡아서 모서리가 바스러질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물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어요. 그러다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왜 이러지? 남의 일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지? 지연은 깊은 숨을 내쉬며 다시 사진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사진 속 아이의 목에 뭔가 걸려 있는 게 보였습니다. 작고 반짝이는 것. 지연은 눈을 크게 뜨고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별 모양 펜던트, 은빛 별 모양 펜던트가 아이의 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지연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목으로 올라갔어요. 자신이 30년 동안 차고 다녔던 펜던트. 고아원에 올 때부터 목에 걸려 있었다는 바로 그 펜던트. 똑같았습니다. 사진 속 아이가 걸고 있는 펜던트와 자신의 펜던트가 똑같았어요. 지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사진을 놓칠 뻔했어요. 이거 내 목걸이인데?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우연의 일치일 거야. 비슷한 디자인이 많잖아. 하지만 아무리 봐도 똑같았습니다. 별의 모양, 크기, 세부 장식까지.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다른 서류들을 뒤졌어요. 그러다 한 문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아원 입소 기록 사본. 경호가 어떻게 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이 들어갔던 고아원의 기록이었어요. 지연은 기록을 살펴보았습니다. 입소일 1995년 11월 18일. 추정 나이만 4세. 입소 당시 소지품 은색 목걸이 1점. 특이사항 본인 이름, 주소, 가족관계 등 일체 기억 없음. 지연의 눈이 날짜에 고정되었어요. 1995년 11월 18일. 실종 날짜는 1995년 9월 15일. 2달. 정확히 2개월 차이였습니다. 지연의 머릿속에서 뭔가가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에 실종된 4살짜리 아이. 똑같은 펜던트. 2개월 후 고아원에 나타난 4살짜리 아이. 기억이 전혀 없는 아이. 설마 그럴 리가.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런 우연이 어디 있어. 하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손은 떨리고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때였어요. 머릿속에서 갑자기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린아이의 울음소리, 누군가 부르는 목소리, 손을 잡아 끄는 느낌, 어둡고 좁은 공간. 무서워. 아빠, 무서워. 지연은 머리를 움켜쥐었습니다. 두통이 밀려왔어요.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떠올랐다가 금세 사라졌어요. 꿈처럼 희미하고 안개처럼 흐릿한 이미지들. 지연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테이블에 기대 앉았습니다. 방금 뭐였지? 심장이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손바닥에는 땀이 흥건했습니다. 지연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아이와 나, 혹시 정말. 지연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너무 앞서가지 마.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의문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지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다가 결국 일어나 다시 상자 앞에 앉았어요. 서류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고아원 입소 기록에서 날짜가 적힌 부분의 글씨체가 달랐습니다. 다른 부분은 또박또박한 글씨인데
날짜 부분만 약간 흘려 쓴 것 같았어요. 게다가 잉크색도 미세하게 달랐습니다. 다른 글씨는 검은색인데 날짜 부분만 살짝 푸른빛이 도는 검은색. 누군가 나중에 수정한 것 같았어요. 지연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왜 날짜를 고쳤을까? 원래 날짜는 뭐였을까? 의문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운 지연의 얼굴에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또렷했어요. 이 상자 안에 담긴 30년 전의 비밀, 그리고 자신의 잃어버린 과거, 그 둘 사이에 무언가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펜던트를 꼭 쥐었어요. 진실이 뭔지는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알아내야 해.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연에게 이 하루는 어제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지연은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운 얼굴로 병원에 출근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거울을 보니 며칠 사이에 얼굴이 확 수척해진 것 같았습니다. 상자 속 사진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똑같은 펜던트를 한 4살짜리 아이. 그리고 2개월이라는 묘한 시간 차이. 우연일까? 아니면 정말로. 지연은 생각을 떨쳐내려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은 서아도 함께 병원에 왔어요. 학원이 쉬는 날이라 맡길 곳이 없었거든요. 지연은 경호에게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회장님, 죄송한데 오늘 아이를 데려왔어요. 학원이 쉬는 날이라. 괜찮아. 데려와. 경호의 대답은 예상외로 부드러웠습니다. 오히려 서아를 보고 싶다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서아가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작은 가방을 메고 두 손에는 색연필 통과 스케치북을 들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서아가 밝게 인사했어요. 경호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반갑구나. 서아는 병실 한쪽 소파에 앉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색연필을 쭉 펼쳐놓고 스케치북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지연은 경호에 간병을 하면서 틈틈이 서아를 살폈어요. 아이는 무언가에 집중하면 세상 모든 것을 잊는 타입이었습니다. 혀를 살짝 내밀고 열심히 색연필을 움직이고 있었죠. 경호는 지연 몰래 서아를 계속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이가 웃을 때 눈밑이 살짝 접히는 모습, 고개를 왼쪽으로 기울이며 그림을 그리는 버릇, 색연필을 고를 때 입술을 오물오물 움직이는 습관. 경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30년 전 다윤이도 저랬어요. 그림을 그릴 때 똑같이 고개를 기울였고 똑같이 혀를 내밀었습니다. 유전일까요? 아니면 그저 우연일까요? 다 그렸다. 서아가 스케치북을 들어 올렸어요. 지연이 다가가 그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림 한가운데에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서 있었어요. 한 명은 긴 머리에 앞치마를 두른 여자, 다른 한 명은 짧은 머리의 작은 아이. 엄마와 서아였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한 사람이 더 있었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할아버지. 얼굴은 좀 서툴게 그려져 있었지만 누가 봐도 경호였습니다. 서아야, 여기 이분은 누구야? 지연이 물었어요. 서아가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병원 할아버지요. 혼자 있으면 외로울 것 같아서 같이 그렸어요. 지연은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7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서아가 그렇게 생각했구나. 응, 할아버지도 우리 가족이면 좋겠다. 그러면 안 외로울 텐데. 서아의 말에 경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거 드릴게요.
서아가 그림을 찢어 경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작은 손으로 그림을 내밀었어요. 경호는 떨리는 손으로 그림을 받아들었습니다. 한참 동안 그림을 내려다보더니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고맙다. 경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경호가 서아를 볼 때마다 보이는 저 눈빛. 단순히 아이가 귀여워서가 아닌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지연이 서아에게 도시락을 꺼내주고 있을 때 경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 아이를 보면. 지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경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내 딸이 떠올라. 다윤이도 저렇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거든. 지연의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다윤. 상자 속 사진에 있던 그 아이. 회장님, 미안해. 괜한 말을 했군. 경호가 고개를 저으며 말을 끊었어요. 하지만 지연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경호가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그날 저녁 지연은 퇴근 후 고아원을 찾아갔습니다. 자신이 자랐던 곳, 희망보육원. 건물은 예전보다 많이 낡아 있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지고 담장에는 이끼가 끼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원장실 문을 두드렸어요. 실례합니다. 옛날에 여기서 자랐던 한지연이라고 하는데요. 원장은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 원장이 지연을 맞았어요. 아, 네. 무슨 일이세요? 제 입소 기록을 좀 볼 수 있을까요? 30년 전 기록인데. 원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30년 전이요? 그 정도 오래된 기록은 창고에 있긴 한데 찾으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괜찮습니다. 기다릴게요. 지연은 1시간 넘게 기다렸어요. 드디어 원장이 먼지 묻은 서류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여기 있네요. 한지연. 1995년 11월 18일 입소. 지연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경호에게 받은 사본과 같은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역시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입소 날짜가 적힌 부분. 숫자 18이 묘하게 진했어요. 마치 원래 다른 숫자가 있었는데 위에 더 쓴 것 같았습니다. 저기 혹시 이 날짜 원래 다른 날짜였던 건 아닌가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원장이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글쎄요. 워낙 오래된 거라 당시 담당자가 누구였는지도 모르겠고 그때 여기서 일하시던 분 중에 연락 가능한 분은 없으세요? 원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30년이면 대부분 돌아가셨거나 연락이 끊겼을 거예요. 죄송해요. 지연은 실망했지만 서류 사본을 한부 받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지연은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았어요. 분명히 누군가 날짜를 고쳤어요. 원래 날짜가 뭐였을까? 왜 고쳤을까? 누가 고쳤을까?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지연은 별 생각 없이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메시지에는 딱 2글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사라져. 지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누가 보낸 거지? 왜? 무슨 뜻이지? 지연은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버스 안에는 평범한 승객들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지연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등 뒤가 서늘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지연은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이건 협박이야. 누군가 나를 협박하고 있어. 하지만 왜? 내가 뭘 했다고? 버스가 정류장에 멈췄습니다. 지연은 떨리는 다리로 버스에서 내렸어요. 어두운 골목을 걸으며 지연은 계속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30년 전에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한 순간부터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지연은 펜던트를 꽉 쥐었습니다.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위험도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지연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서 지연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무렵 경호의 전담 변호사 장도혁은 30년 전 사건 자료를 파고 있었습니다. 도혁은 경호의 부탁으로 오래전 실종 사건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들여다볼수록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어요. 사무실 책상 위에는 먼지 묻은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 보고서, CCTV 기록, 목격자 진술서. 도혁은 경찰 보고서를 꼼꼼히 읽다가 미간을 찌푸렸어요. 이상하네. 보고서에 따르면 아이가 실종된 시간은 오후 3시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백화점 CCTV 기록에는 오후 2시 45분부터 3시 20분까지 영상이 비어 있었어요. 35분이나 되는 공백. 기계 오류로 보기엔 너무 길었습니다. 도혁은 당시 목격자 진술서도 확인했어요. 백화점 직원 한 명이 아이를 데리고 가는 여자를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후 그 직원은 진술을 번복했어요. 잘못 봤다고. 왜 갑자기 말을 바꿨을까? 누가 압력을 넣은 걸까? 도혁은 펜을 내려놓고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이건 그냥 실종이 아니야. 누군가 의도적으로 사건을 덮으려 한 흔적이 곳곳에 있었어요. 다음 날 도혁은 경호를 찾아갔습니다. 병실에서 경호에게 조사 결과를 보고했어요. 회장님, 30년 전 사건. 단순 실종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경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슨 뜻인가? CCTV 기록에 비정상적인 공백이 있고 목격자 진술도 이틀 만에 번복됐습니다. 누군가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한 정황이 보입니다. 경호의 손이 이불을 움켜쥐었어요. 그게 사실인가? 아직 확실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더 조사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경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30년 동안 딸을 찾아 헤맸습니다. 포기하려고 해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누군가 일부러 사건을 덮었다니. 끝까지 파봐. 진실이 뭔지 알아내야겠어. 경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같은 시각 명희는 자신의 서재에서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어요. 장도혁이 30년 전 사건을 다시 조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손이 떨려서 약병을 잡다가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달그락, 야갈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명희는 그것을 주우려다 말고 멈췄습니다. 30년이야. 30년이나 지났는데 왜 지금 와서? 물론 공소시효는 이미 지났습니다. 법적으로 처벌받을 일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면 모든 게 끝이었어요. 경호가 알게 되면 30년 전 자기 딸을 버린 게 바로 자신이라는 걸 알게 되면 명희는 책상 위에 펼쳐진 서류들을 내려다보았어요. 지연의 이력서, 고아원 기록 사본, 그리고 SNS에서 가져온 사진들. 한지연, 34살, 고아원 출신, 4살 때 입소. 모든 게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나이, 입소 시기, 펜던트, 팔목의 흉터, 그리고 경호의 이상한 반응까지. 명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3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백화점에서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 나왔던 그 순간.
아이가 울며 아빠를 찾던 목소리. 명희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경호의 첫 번째 아내가 죽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면 그 아이가 없어져야 했어. 명희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려 했지만 손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면 경호는 자신을 버릴 거예요. 30년간 쌓아온 지위도 재산도 명예도 전부 잃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비참하게 쫓겨날 거예요. 그건 죽는 것보다 싫었습니다. 명희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3번 울리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사모님. 그 여자, 한지연 말이야. 명희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어떻게 할까요? 명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이를 악물었어요. 지금이 기회야. 더 늦기 전에 처리해.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명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죠. 그날 저녁, 지연은 늦은 시간까지 병원에서 일하고 퇴근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요즘 들어 이상한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협박 문자, 수정된 기록, 그리고 자꾸만 떠오르는 희미한 기억들. 지연은 어두운 골목을 지나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지연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이상하네. 분명히 발소리가 들렸는데 지연은 고개를 갸웃하며 다시 걸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어요. 등 뒤가 서늘했습니다. 전봇대 뒤에서 누군가가 지연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 그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 찰칵. 소리 없이 셔터가 눌렸습니다. 남자는 지연이 버스에 타는 것을 끝까지 지켜본 후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지연은 버스 창문에 기대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두운 거리, 지나가는 사람들, 아무것도 이상해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불길한 예감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지연은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었어요. 며칠 후 병원에서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VIP 병동에 입원해 있던 환자의 고가 시계가 사라진 거예요. 스위스제 명품 시계로 가격이 수천만 원을 넘는다고 했습니다. 병원 측은 발칵 뒤집혔어요. VIP 병동에서 도난 사건이라니. 이런 일이 알려지면 병원 명예에 큰 타격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사라진 시계가 지연의 사물함에서 발견된 거예요. 지연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은 그 시계를 본 적도 만진 적도 없었거든요. 이게 왜 제 사물함에 있는 건지 저도 모르겠어요. 정말이에요. 지연이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도 증거는 증거였습니다. 사실 지연은 며칠 전에 그 환자 병실에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병원 인력이 부족해서 다른 VIP 환자에게 물을 떠다 드린 거였습니다. 딱 한 번, 2, 3분 정도. 하지만 그게 문제가 됐어요. CCTV에는 지연이 그 병실에 들어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게다가 지연이 가난하다는 건 병원 사람들 사이에서 이미 알려져 있었죠. 반지하에 산다면서? 돈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가난하더니 결국 그러네. 수군거리는 소리가 복도 곳곳에서 들렸어요. 지연은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자신은 남의 물건에 손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평생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래서 더 자존심 하나로 버텨온 건데. 간병팀 관리자가 지연을 불렀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한지연 씨, 피해자분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세요. 일단 경찰서에 같이 가셔야 할 것 같아요. 지연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저는 정말 안 그랬어요. 누가 제 사물함에 넣어둔 거예요. 물건이 당신 사물함에서 나왔잖아요. 우리도 어쩔 수가 없어요. 경찰서, 절도죄, 정가자. 지연의 머릿속에서 무서운 단어들이 맴돌았어요. 서아는 어떡하지? 엄마가 정가자가 되면 그 아이는.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며 경호가 휠체어를 타고 나왔어요. 시계 주인은 경호의 사업 파트너였습니다. 경호가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잠깐, 내가 책임지겠네. 경찰 신고는 하지 말고 내부에서 처리하세. 하지만 회장님, 이건 엄연한 절도. 물건은 돌아왔잖아. 내가 피해 보상까지 책임지겠네. 경찰까지 갈 일 아니야. 시계 주인도 병원 측도 경호의 말에 한 발 물러섰어요. VIP 병동에서 도난 사건이 났다는 게 외부에 알려지면 병원 명예에도 타격이니까요. 관리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래도 병원 규정상 퇴사 처리는 내가 그 사람 급여까지 책임지겠네. 건드리지 마. 경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회장의 한마디에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었어요. 결국 경찰 신고도 감봉도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경호가 막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었어요. 바로 사람들의 입이었습니다. 경호는 지연을 불러 조용히 말했어요. 난 자네를 믿어. 자네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 내 눈으로 봤으니까. 지연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사람만이 자신을 믿어주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고개 들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는 법이야. 하지만 병원 안의 소문은 이미 퍼질 대로 퍼져 있었습니다. 지연이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쑥덕거렸어요. 눈을 피하거나 대놓고 쳐다보거나. 저 사람이래, 도둑질한 사람. 불쌍한 척하더니 결국 그러네. 지연은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이를 악물고 참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지연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퇴근했어요. 서아를 학원에서 데려와야 했거든요. 학원 앞에 도착한 건 5시 반쯤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아가 보이지 않았어요. 지연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선생님, 서아는요? 학원 선생님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서아요? 조금 전에 나갔는데요. 엄마 대신 이모가 데리러 왔다고. 네. 지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소리예요? 저한테 이모 같은 거 없어요. 그게 10분 전쯤에 여자분이 오셔서 서아도 따라가길래 지연은 학원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골목 이곳저곳을 미친 듯이 뛰어다녔습니다. 서아야, 서아? 대답이 없었어요. 학원 앞 CCTV를 확인해달라고 했지만 하필 며칠 전부터 고장 나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연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때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아의 찢어진 가방끈, 그 옆에 서아가 쓰던 공책에 찢어진 모서리, 지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문자 메시지, 모르는 번호. 내 딸은 안전하다. 회장과의 끈을 당장 끊어라. 말 안 들으면 결과는 내 책임이다. 지연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경찰서로 뛰어갔지만 실종 신고를 해도 반응은 미지근했어요. 아이가 사라진 지 1시간밖에 안 됐다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우산도 없이 거리를 헤맸어요.
서아야, 서아. 흐느끼는 소리가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어두운 골목 끝에서 누군가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검은색 차 안에서 남자가 휴대폰으로 지연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찰칵. 차는 소리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지연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딸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 모든 일 뒤에 누가 있는지. 하지만 곧 모든 진실이 드러나게 될 것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경호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8시면 병실에 들어오는 지연이 9시가 넘도록 오지 않았거든요. 연락도 없었어요. 경호는 불안한 마음에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4번 울리고 지연이 받았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울먹이는 목소리였어요. 코가 막힌 것처럼 쉰 소리가 났습니다. 한지연 씨, 무슨 일이야? 왜 안 와? 회장님, 지연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아가 사라졌어요. 경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어제 학원에서 누군가 데려갔어요. 경찰에 신고했는데 아직? 지연의 목소리가 끊겼어요. 울음이 터진 거였습니다. 경우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서아, 그 아이가 사라졌다니. 지금 어디야? 집이요. 밤새 경찰서랑 학원이랑. 당장 병원으로 와. 내가 사람을 풀겠어. 경호는 전화를 끊자마자 도혁에게 연락했습니다. 도혁아, 지금 바로 와. 긴급한 일이야. 1시간 후. 지연이 병실에 도착했어요. 밤새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경호는 지연을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자세히 말해봐.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어제 일을 설명했어요. 학원에서 누군가 서아를 데려간 것, CCTV가 고장 나 있었던 것, 협박 문자가 온 것까지. 회장님과의 끈을 끊으라는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처음엔 회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경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나와의 끈을 끊으라고? 그때였어요. 병실 문이 열리며 도혁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노트북과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회장님 찾았습니다. 도혁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굳은 얼굴에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뭘 찾았다는 거야? 2가지입니다. 먼저 30년 전 CCTV요. 백화점 측에서 폐기했다던 원본 테이프를 복원했습니다. 도혁이 노트북을 펼쳤어요. 화면에 흑백 영상이 떴습니다.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사람의 윤곽은 알아볼 수 있었어요. 1995년 9월 15일 중앙백화점 3층. 영상 속에서 한 여자가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아이는 울면서 뒤를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경호의 숨이 멎었어요. 저 여자. 영상을 확대하자 여자의 옆모습이 선명해졌습니다. 30년 전의 명희였어요. 경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날이었구나. 도혁이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건 회장님이 지난주에 의뢰하신 검사 결과입니다. 지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검사 결과? 사실 경호는 지연을 처음 본 순간부터 뭔가를 느꼈습니다. 펜던트, 흉터, 4살 이전의 기억상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맞아떨어졌어요. 그래서 며칠 전 지연이 떨어뜨린 머리카락 한 가닥을 몰래 보관해뒀습니다. 그리고 도혁에게 DNA 검사를 의뢰했어요. 도혁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윤경호 씨와 한지연 씨의 DNA 검사 결과.
부녀 일치율 99.9%입니다. 병실 안이 고요해졌어요. 한지연 씨가 30년 전 실종된 윤다윤 씨입니다. 지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그 아이라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에게도 부모님이 있었다고요? 경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도혁이 다시 말했어요. 그리고 서아 양을 데려간 차량도 추적했습니다. 사모님 명의로 된 차량이었어요. 위치도 파악했습니다. 경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디야? 외곽에 있는 폐창고입니다. 경찰에 연락했고 지금 출동 중입니다. 경우는 휠체어를 밀쳐내고 걸으려 했어요. 나도 간다. 회장님 몸이 내 손녀야. 경우의 외침에 모두가 멈췄어요. 지연이 다윤이라면 서아는 경호의 친손녀였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딸의 딸. 피가 이어진 가족이었어요. 폐창고에 도착했을 때 경찰차 여러 대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낡은 창고 안은 어둡고 습했어요. 지연은 뛰어들어갔습니다. 서아야, 서아. 창고 구석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서아였습니다. 창고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얼굴은 눈물 범벅이었지만 다친 곳은 없어 보였습니다. 엄마. 서아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지연은 달려가 서아를 끌어안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 왔어. 지연도 서아도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경호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30년을 찾아 헤맨 딸, 그리고 그 딸의 딸. 병원으로 돌아온 후 경호가 천천히 지연에게 다가갔습니다. 다윤아. 경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무 늦었다.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그 단어가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아버지. 지연이 처음으로 그 말을 입에 담았습니다. 경호가 지연을 끌어안았어요. 30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울음소리가 병실 안에 가득 찼어요. 잃어버렸던 시간, 그리워했던 가족, 찾지 못했던 진실. 모든 것이 이 순간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30년 전에 진실을 밝힌 만큼 그 죄의 대가도 치러야 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그 사람. 명희에게도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며칠 후 명희는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서아 유괴 혐의, 그리고 30년 전 아동 유기 및 증거 조작 혐의였어요. 공소시효가 지난 죄목도 있었지만 서아 유괴는 현행범이었습니다. 경찰이 집으로 들이닥쳤을 때 명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마치 이 순간이 올 줄 알았다는 듯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명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30년이야. 30년 동안 잘 숨겼는데. 명희는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경호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어요. 30년을 함께한 아내. 그 사람이 자신의 딸을 빼앗은 범인이었습니다. 분노도 배신감도 허탈함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경호에게 가장 중요한 건 명희가 아니었습니다. 30년 만에 돌아온 딸, 그리고 손녀. 일주일 후 지연은 법적으로 본명을 되찾았습니다. 한지연에서 윤다윤으로. 주민등록증을 받아든 지연의 손이 떨렸어요. 윤다윤. 30년 동안 몰랐던 자신의 진짜 이름이었습니다. 이게 제 이름이었군요. 지연은 한참 동안 그 세 글자를 바라보았어요.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경호는 지연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넓은 저택이었어요. 지연이 살던 반지하 방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경우가 2층으로 올라가며 말했어요. 보여줄 게 있어. 복도 끝에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경우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어요. 방 안은 3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분홍색 벽지, 작은 침대, 인형들이 가지런히 놓인 선반, 그리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경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바꾸지 않았어. 내가 돌아올 줄 알았거든.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방 안으로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있는 낡은 토끼 인형을 집어들었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 희미한 기억이 스쳤습니다. 어린 시절, 이 인형을 안고 잠들던 기억, 아빠가 이불을 덮어주던 손길, 우리 다윤이 잘 자라고 속삭이던 목소리, 기억나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인형, 토토였어요. 제가 이름 지었어요. 경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맞아. 토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울었어요. 30년의 세월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2달이 지났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경호의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담당 의사도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솔직히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셨는데 경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거든. 사실 경호의 병은 몸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30년 동안 딸을 잃은 슬픔과 죄책감이 그의 몸과 마음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백화점에서 딸의 손을 놓친 순간이 반복해서 떠올랐습니다. 그 스트레스가 병이 되어 몸을 망가뜨린 거였죠. 하지만 이제 달랐어요. 딸이 돌아왔습니다. 손녀도 생겼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볼 얼굴이 있었고 저녁에 함께 밥을 먹을 가족이 있었습니다. 경호는 휠체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산소 튜브도 뗐습니다. 의사는 기적이라고 했지만 경호는 알고 있었어요. 가족이 최고의 약이라는 것을. 경호는 지연에게 함께 살자고 했습니다. 이제 내 집에서 같이 살자. 서아도 데리고. 지연은 처음에 망설였어요. 저는 아버지 재산 같은 거 바라고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남에게 기대 본 적이 없었던 지연이었어요. 경호가 지연의 손을 잡았어요. 알아. 내가 그런 아이가 아니라는 거. 하지만 이건 재산 문제가 아니야. 경호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30년 동안 해주지 못한 게 너무 많아. 밥도 못 해줬고 아플 때 옆에도 못 있었고 이제라도 아버지 노릇 좀 하게 해줘. 지연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서아 생각도 해봐. 그 아이한테 좋은 환경에서 자랄 기회를 주고 싶지 않아? 서아. 그 이름의 지연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서아를 위해서. 이사하는 날, 지연은 반지하 방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어요. 습기 찬 벽, 곰팡이 냄새, 좁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 힘들었던 기억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아와 함께 버텨온 곳이기도 했어요. 서아가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여기 안 슬퍼? 지연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 여기서 서아랑 같이 있었으니까. 힘들었지만 나쁜 기억만 있는 건 아니야.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새 집이 더 좋아. 할아버지도 있고. 지연은 서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는 빠르게 적응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삶. 3달이 지나자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아는 좋은 학교로 전학을 갔어요. 더 이상 낡은 학용품을 쓰지 않아도 됐고
학원도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예전에는 엄마 힘들지? 하며 눈치를 보던 아이가 이제는 마음껏 웃고 떠들었습니다. 지연도 변했어요. 더 이상 새벽에 신문 배달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편의점 알바도 식당 설거지도 그만뒀어요. 대신 경우 곁에서 아버지를 돌보았습니다. 간병인이 아니라 딸로서.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아버지라는 호칭도 딸로서의 역할도 30년 동안 혼자였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아버지, 진지 드세요 하고 인사하는 것, 저녁에 함께 산책하는 것, 서아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셋이 둘러앉아 듣는 것, 평범한 가족의 일상. 지연에게는 난생 처음 경험하는 것들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경호는 처음으로 딸과 손녀를 위해 직접 요리를 했습니다.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단순한 메뉴였지만 경호는 아침부터 준비했어요. 요리는 처음이라 맛이 이상할 수도 있어. 경호가 쑥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아가 한 숟갈 떠먹더니 눈을 반짝였어요. 할아버지, 맛있어요. 경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연도 한 입 먹어보았어요. 간이 조금 짰지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해준 첫 번째 밥이네요. 지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경호가 떨리는 손으로 지연에게 반찬을 건넸습니다. 많이 먹어. 그동안 고생 많았으니까. 서아가 경호 옆에 바짝 붙어 앉았어요. 작은 손으로 경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매일 이렇게 같이 밥 먹으면 좋겠다. 경호는 그 말에 울컥했어요. 그래, 매일 먹자. 할아버지가 요리 더 연습할게. 지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리는 제가 할게요. 아버지는 건강 챙기세요. 뭘 나도 이제 건강해. 손녀 시집 보낼 때까지는 살아야지. 서아가 까르르 웃었어요. 할아버지, 저 아직 7살인데요.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식탁 위로 퍼졌습니다. 경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지연과 서아를 향해 두 팔을 벌렸습니다. 이리 와. 지연이 먼저 다가갔고 서아도 따라왔어요. 세 사람이 서로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경호의 볼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이제 다시는 떨어지지 말자.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지. 이제 어디도 안 가요. 서아가 두 사람 사이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랑 이렇게 있으니까 진짜 가족 같아. 아니, 진짜 가족이지? 지연이 서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우리 진짜 가족이야.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노을빛이 거실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30년 동안 멈춰있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잃어버렸던 가족, 찾지 못했던 진실, 그리고 다시 이어진 인연.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어요. 반지하에서 시작된 지연의 이야기는 이렇게 따뜻한 가족의 품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30년의 어둠이 끝나고 마침내 빛이 찾아온 것이었어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사연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이 바라는 일 모두 이루어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사연디오였습니다.